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DJ캣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섬뜩하게 만들어 주실지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바로 이 목소리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DJ캣님. 네네. 그래도 이렇게 늦은 밤인데도 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끌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자, 오늘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그 통화를 주신 걸 첫 네. 번째 이야기로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네, 하실 그걸 거예요? 첫 번째 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웃어서 죄송하지만 얼마나 예. 괴로우셨을까 느껴지기도 해요. 그 통화 내용에서도. 안 당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뭐 말을 하면 안 되죠, 일단은. 정말 네네. 정말로 말을 하면 안 되고 네. 이 일을 겪어보신 분들이나 좀 공감을 하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출발을 할 거고 이따가 네. 그 녹음본 틀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DJ 캣이에요. 자, 이번 얘기의 키워드는 스토커입니다. 올해 26년도 2, 3월부터 제가 직접 겪은 거고요. 오호. 지금은 끝났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찜찜하면서 지금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많이 긴장을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예. 제가 여자한테 스토킹을 당했다고 이게 친구들이나 주위에 얘기하면 그 여자가 나이가 저보다 많이 어리고 제가 예. 남자여서 그런지 자랑질하냐고 비웃다가 돌빈이한테 보내드린 녹취록 있잖아요. 네. 그걸 들려주면 그때서야 다들 소름 돋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일에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때는 2월 중순이었습니다, 올해. 그때 당시 저는 사업체를 천안 불당동에 하나, 대구 동성로에 하나 이렇게 두 개였었어요. 지금은 대구 동성로에만 하나 가지고 있지만요. 어디 한 군데 오픈하면 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제가 직접 핸들링을 하고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히면 저희 본부장한테 맡겨놓고 저는 새로운 매장에 올인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본부장도 인천에 본인 명의로 사업장을 하나 내면서 저하고 똑같은 제가 천안점과 대구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장 관리를 할 때였는데 어느 날 천안 매장에 앉아있는데 저는 처음 보는 키 한 170 정도 되는 여성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어서 오세요 하는데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제 사업체는 아이들이나 커플들이 많이 오는데 나이가 조금 있는 여성분 혼자서 들어오길래 뭐지 싶었어요. 근데 들어오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일단 고객이니까 저도 그럼요. 인사를 같이 했죠. 그랬더니 여기 사장님이시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아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여기 자주 오는 단골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러시냐고 저희 본부장하고 헷갈리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사장님이시잖아요. 명품 클러치백 들고 다니신 분 아니에요? 그러길래 맞다고. 제가 프라다 클러치백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못 알아봐서 죄송하다고 말을 했죠. 근데 쭈뼛쭈뼛 서 있길래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더니 지나가다가 여기 여자 직원분들 좀 드릴 게 있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일단 앉으시라고 하고 직원한테 커피 한 잔 드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여기 본부장님하고도 친했다. 명절 때는 뭐 전이랑 도가니탕이랑 가져다 드리고 진짜 친하게 지냈다. 일장 연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셨냐고 저희 직원들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가방에서 주섬주섬 뭐를 꺼내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자기가 직접 만든 수제 팔찌, 머리핀 이런 것들을 꺼내면서 직원들에게 막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손재주 좋으시다고 직원들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는 본부장님은 안 오는 거냐 물어서 본인 사업체 냈으니까 이제 천안점은 못 올 거라 얘기하고 그랬더니 자기는 딸 둘을 키우는 누구누구 엄마다. 집도 이 근처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가까웠어요. 그 아파트가 도미노처럼 자빠지면 저희 매장이 깔릴 정도? 거리가 그렇게 가까웠어요. 그렇게 몇 마디 말을 하다가 그날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처음 보지만 그분은 제가 그나마 왔다 갔다 했을 때 저를 꽤 봤더라고요. 그리고 3일인가 지났을 무렵에 매장에 혼자 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셨냐고 이번에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저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혼자 지내시니까 잘 챙겨 드시라고 소고기랑 와이프랑 딸도 주라고 팔찌랑 머리핀이랑 또 손수 만든 걸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한 잔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몇 마디 말을 나누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일 정도 지나서 제가 대구점을 가봐야 할 일이 생겼어요. 천안점에서 막 나가려는 순간에 그 여성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어쩐 일이시냐고 물었더니 시간이 남아서 잠깐 들렸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저는 지금 나가봐야 한다고 했더니 어디 가시냐고 묻더라고요.
대구점 가봐야 된다고 말을 하고 나가려다가 뭔가를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깜빡해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그걸 챙겨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네. 저보다 또 먼저 나가더라고요. 커피 잘 마셨어요 그러면서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직원들한테 나 없는 동안에 뭐뭐 좀 각별히 신경 좀 써달라고 얘기하고 나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가지고 오셨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엘베가 도착을 했고 타서 제 차량이 있는 층을 누르는데 층수를 안 누르더라고요. 오. 그래서 나랑 같은 층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엘베가 멈춰서 내리면서 조심히 들어가세요 인사를 했는데 저 사장님 부르길래 네 하고 쳐다보며 대답을 했더니 자기 좀 이 동네 그 동네가 불당동이었어요. 네. 불당동만 벗어나서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남편하고 싸웠는데 동네다 보니 걸어가다가 마주칠 것 같아서 마주치면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딱 불당동만 벗어나서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남편분이 좀 폭력적이신가? 그래서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그럼 타시라고. 그래서 불당동에서 7분 정도 톨게이트 쪽으로 오다가 제가 내려드렸습니다. 예. 그때 7분 정도 차 안에 있으면서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은 가명입니다. 은진이고 나이는 38살이고 자기 남편은 무슨 일을 하고 자기는 육아 독박하고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이상함을 알았어야 했는데 하긴 뭐 그때 알았어도 결과적으로는 그때도 늦었었죠. 그렇게 차에서 내려주고 저는 별 생각 없이 대구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때 시간이 대략 오후 3시쯤 됐을 때였어요. 천안에서 대구에 도착하니까 한 5시 반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하고 제 대구 원룸에 들려서 옷 좀 갈아입고 식사하고 대구 매장으로 갔죠. 대구 매장에 들려서 직원들하고 인사하고 테이블이면 안 좋은 냄새라도 나나 그렇게 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매장 문 닫을 시간 거의 돼갈 쯤에 직원들에게 마무리 좀 잘 해달라고 하고 저는 먼저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가 있는데 10시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걸 받았는데 저 은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 전화번호 어찌 알았냐고. 그때 어찌 알았대요. 그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라? 어디시길래 나오라고 하냐. 예, 나오래요. 지금 당장. 어디시길래 나오라고 하냐고. 난 대구라고. 그때 본인도 대구랍니다. 왜 대구 왔냐고 물었더니 오빠 보러 왔대요. 뭐야? 졸지에 갑자기 오빠가 돼버렸어요 제가. 저는 그 여자한테 제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얘기를 해준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안 나간다고 돌아가시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차단하기 전에 녹취를 좀 해놔야겠다 하고 녹취를 했는데 몇십 개를 녹취를 했는데 제가 2개를 돌비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예. 네, 녹취 내용을 들어보시면 제가 그 여자에게 물어보죠. 제 나이가 몇 살인 줄 알고 그러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좀 이따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어떻게든 이제 나오게 하려고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단을 했더니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땡땡 호텔이라고 뜨더라고요. 진짜 심장이 오그라들더라고요. 그 호텔은 제 매장하고 제 숙소하고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인데 정확히 제 매장하고 제 숙소 중간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받았더니 호텔 사장님이신지 잠시만요. 그리고 전화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은진 씨란 분이었어요. 진짜구나. 진짜 대구 왔구나. 예. 싶은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사실 스토커라는 건 남자가 여자한테 스토킹을 했을 때 무서운 거지 여자가 남자한테 그러면 그냥 쌍욕 대판 해버리고 그래도 심하면 귓방망이에 날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별거 아니게. 예. 근데 직접 당해보니까 욕이 안 나갑니다. 아니 못합니다 욕을. 그 호텔 전화로 온 전화가 그 은진이라는 여자인 걸 알고 끊고 다시 그 호텔 번호도 차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번호로 또 와요. 다른 번호로 또 옵니다. 아마 길 가던 사람들 전화를 다 빌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 자는데 오전 6시쯤에 모르는 번호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전날도 차단할 때까지 다른 번호로 계속 전화 와서 거의 새벽 3시까지 괴롭혀놓고 그래서 받았더니 울면서 지금이라도 나오래요. 그래서 또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매장 나가기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일단 밤새가지고 대구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직원들 출근 시간쯤에 제가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대략 어찌어찌 생겼고 나 찾는 여자가 오면 아예 입장 거부하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매장 오픈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여기 사장님이랑 친한데 자기 전화기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런데 연락 좀 해달라고. 근데 저한테 미리 들었잖아요 직원들은. 지금 사장님 연락 안 된다고 나가시라고. 그래서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날은 제가 출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전화 와서는 사장님 아까 내보내신 그 여성분 어제 이분 오셨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사장님 저녁에 오셨을 때 이분 매장 안에 계셨다고. 사장님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매장에 도착하면 테이블은 깨끗한지 매장에 냄새는 안 나는지 그런 것만 점검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 얼굴을 아예 쳐다도 안 봤거든요. 예. 제가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그분 아마도 천안에서 내려주자마자 택시 타고 대구로 온 것 같았어요. 와. 대중교통으로는 그렇게 빨리 올 수는 없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렇게 카페 한쪽에서 저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CTV를 돌려봤는데
정말로 그 웃는 얼굴로 네. 자기를 못 보고 자기만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 거기서 느끼는 뭐 쾌락이라 할까요? 예? 실실 웃는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오, 예. 그 CCTV를 보자마자 온몸에 털들이 전부 곤두서더라고요. 이쯤에서 이제 녹취록을 들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일단 제가 먼저 틀기 전에 설명을 한번 하자면 한 번 통화를 하고 이제 DJ 캣님이 끄는 거를 또 다시 연결이 돼서 두 개의 통화한 건데 제가 하나로 이었어요. 그리고 여성분 목소리는 당연히 음성 변조를 했습니다. 원래 저는 원본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인지는 아는데 목소리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걸로 변조를 했을 때는 이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녹음본을 다 듣고 난 뒤에 DJ 캣님께 좀 질문을 드릴 게 있거든요. 저도. 네네. 네, 그리고 일단 좀 조금 정신없을 수 있어요. 이 여성분이 굉장히 정신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네. 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 한번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다 들리긴 하네요. 그러니까 DJ 캣님이랑 또 그리고 이 여성분과 겹쳤을 때는 당연히 음성 변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DJ 캣님 음성도 변조가 돼서 들릴 수 있다. 이 점만 말씀을 드리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보세요? 예. 씨, 네. 저한테 왜 그래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씨한테?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제가 싫다잖아요. 네. 씨 싫다고요. 저도 싫은데요? 네? 저도 싫은데요? 아, 그럼 됐네요. 이제 앞으로 연락 안 하고 그렇게 지내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제 서로 연락하지 맙시다. 뭐 나는 연락한 적 없지만 왜요? 싫으니까요. 연락하기 싫으니까. 알겠죠? 어차피 이사 가요. 어딘가요? 네, 이미 가세요. 중국 가요. 가시고 네네, 그렇게 하세요. 저 진짜 나 관심 중국 없으니까. 가요. 관심 없어요, 저는. 진짠데? 네, 어제 아닌데? 네, 가세요. 술 드셨어요? 아니요? 한 잔도 안 먹었어요. 네. 오빠 오시면 안 돼요? 어딜 가요, 제가 지금? 잠깐만 오면 안 돼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오빠. 어딜 가냐고요, 내가 지금. 됐어요. 끊어요. 아, 오빠 제발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오빠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요. 진짜. 제가 왜 오빠예요. 나이 차가 얼마나 나는데. 두 몇 살 살인지 차이밖에 안 알아요? 돼요. 몇 살이요? 2살 차이밖에 안 된다고. 나하고요? 네. 내가 몇 살인데요? 일단 와서 민증 까면 되잖아요. 빨리 일단 내가 와보라니까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내가 민증을 까야 돼요? 저희가 친구잖아, 그쵸?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아, 끊읍시다. 끊고요. 오빠 잘못했어. 일단 와봐요. 끊어요. 끊어. 아! 네. 저기, 그러지 마시고요. 정신 차립니다. 어차피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 네? 어차피 듣는 사람 우리 둘밖에 없다고. 아니요. 내가 싫다고 누가 들을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싫다고요. 내가 싫다고. 아, 왜 울어요? 사랑하는 거 어때요? 나를요? 네. 하지 마세요. 사람 잘못 골랐어요. 그럼 저 아무하고는 만나요? 예, 아무나 만나시던 거 알아서 하세요. 안 돼요. 제발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왜 그래, 나한테. 오빠 키가 크잖아요. 아니, 그리고 잘생겼잖아요. 무지 있잖아요. 어깨도 넓잖아요. 몸도 좋잖아요. 통뼈잖아요. 아우 됐고요. 오빠도 깜짝 좀 하잖아요. 이상형이에요. 빨리 집으로 오빠 들어가세요. 이상형이라고요. 집으로 들어가세요. 예, 이 뒤로는 조용한 듯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무작정 따라왔어요. 그 뒤로는 보이지도 않았고 예. 차단해놔서 그런가 연락도 없고 그렇게 잊었구나 다행이다 싶었는데 어느 날 밤 12시에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받으려고 핸드폰을 딱 봤는데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010부터 11개의 전화번호 중에 딱 한 개만 들고 저랑 번호가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야. 제 번호가 010-9로 시작하는데 010-6으로 시작해서 뒷번호는 제 번호랑 다 똑같았어요. 네네. 그 받아서 여보세요 했더니 여보세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와. 그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카카오톡 푸사를 봤는데 본인 옆모습 사진에 상태 메시지가 나 누구게
와, 또 소름 돋더라고요. 그게 최근인데. 진짜. 오. 그러고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있는 중이긴 해요, 지금. 한 달 정도.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가 스토킹을 하면 무섭잖아요. 남자도요, 여자가 스토킹을 하면 겁나 무섭다는 걸 전 이 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남자분들 중에도 이게 뭐가 무섭냐 그러실 분들 계실 텐데, 와. 정말 무섭습니다. 아 근데 저는 다른 네네. 것도 다른 거지만 이 마지막 멘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네. 본 지 얼마나 그러니까요. 됐다고? 그러니까 제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와. 이게 멘트가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오,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라는 거를 태어나 처음 알았어요. 그때 이후로는 전혀 뭐 연락이 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일단은. 네네. 지금은 없습니다. 한 달 정도 조용합니다. 그리고 제 설명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음성 변조예요. 저는 원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가녀린 여자의 목소리예요. 그죠? 네네. 그냥 그렇죠. 일반적인 일반인의 목소리, 여성 목소리. 네, 좀 꼬맹맹이 소리를 많이 내는. 아, 좀 애교스럽게 네. 내려고 하는 네네네. 그런 느낌이긴 하죠. 네, 지금 이 음성 변조는 저희가 좀 극단적으로 음성 변조를 한 거예요. 왜냐면 특정이 되면 안 되니까. 네, 이 일은 제발 2탄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신고하세요. 이거 다 어차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무조건 신고해서 요즘 뭐 어쨌든 스토킹 법이라는 게 강해졌기 때문에 네. 무조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와, 근데 예. 진짜 충격적이네. 그 마지막에 그 속사포같이 내뱉은 그 멘트가 잊혀지질 않네요, 저는. 저도 우리 직원들도요, 네. 그걸로 저를 약 올려요. 통뼈시잖아요. 그러니까 통뼈잖아요라는 말을 세상에서 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거를. 통뼈잖아요. 잘생겼잖아요. 피부가 까물잡잡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정도죠. 저는 진짜. 그러게요. 전 올해 참 많이 놀랬습니다. 와, 이상형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다른 분들이 따라하실까봐 좀 무섭네. 진짜. 큰일 납니다. 따라하시면. 예. 이거는 그러니까 안 당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도. 말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두 번째 이야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사연은 2006년도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사연입니다. 네. 이번 얘기의 주인공은 이천이인데요. 예전 시참 때 이천이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천이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머리는 굉장히 짧은 스포츠 머리에 머리 옆에는 Z자를 이렇게 머리를 팠고,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온몸에 문신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피어싱도 어마어마하게 했죠. 눈썹, 코, 혀, 입술, 심지어 젖꼭지까지 피어싱을 했는데, 그리고 인사를 할 때 악수 같은 게 아닌 이 친구는 두 손을 모아서 합장 인사를 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 이천이라는 친구는 귀신을 봤었죠. 네, 이 친구가 제주도 어느 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을 하기 몇 년 전에 그 클럽에서 일을 했었고, 몇 년 만에 다시 그 클럽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몇 년 전 일할 때 거기서 제주도 여자를 만나서 인연이 되었고, 몇 년 만에 다시 제주도로 돌아올 때까지 인연이 돼서 연인 사이로 오래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가끔 여자친구 친구들이랑 놀러와서 클럽에서도 이제 밖에서도 만나가면서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항상 재수 씨랑 친구 2명이랑 해서 셋이서 꼭 삼통 사러 왔었는데, 한나는 한 명을 더 데리고 왔더랍니다. 이천이는 처음 보는 여자친구의 친구였던 거죠. 그렇게 클럽을 재수 씨 일행 4명이 와서 룸이 아닌 홀에 앉아서 놀고 있었대요. 그래서 당연히 이천이가 그 자리로 갔죠. 갔더니 이제 재수 씨가 처음 본 그 친구를 소개해 주더랍니다. 내 친구 윤영이야. 맨날 방콕만 해서 콧바람 쐬라고 데리고 왔어. 윤영아, 우리 오빠 인사해. 하고 서로 인사를 쉽게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천이가 안녕하세요, 이천이라고 합니다. 처음 뵐게요. 또 합장을 하고 인사를 했대요. 그런데 재수씨가 보니까 이천이가 좀 이상하더랍니다. 자기 친구를 소개해줬으면 인사치레 정도 하고 자기랑 얘기해야 되는데, 그 윤영이를 한참 쳐다보더랍니다. 자기 친구가 한 인물 하긴 하지만 저렇게 대놓고 쳐다보는 건 좀 아닌데 싶었대요. 재수씨가 보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도 조금 기분이 안 좋은데, 그 윤영이라는 친구 옆으로 가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윤영이한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천이가. 근데 윤영이 표정은 이제 황당해하는 표정이었대요. 무슨 말을 하길래 윤영이가 저런 표정을 짓나 싶었답니다. 그래서 재수씨는 머릿속에 저건 오바인데 싶었는데, 그 윤영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가방을 주더니 벌떡 일어나서 무슨냐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나 먼저 갈게? 그랬더니 휙 돌아가 버리더랍니다. 재수씨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뻥찐 표정으로 이천이랑 나간 친구 쪽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뭔가 하는 표정으로 있는데 제주씨가 이천이한테 물어봤대요. 윤영이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제가 저렇게 화내면서 나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이천이는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이따가 끝나고 얘기해 라고 하고 이천이 대기실로 돌아왔대요. 이천이 제주씨도 이제 이천이한테 좀 삐져 있고 제주씨 친구들도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고 예. 그리고 일 끝나고 이제 이천이가 제주씨 집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제주씨도 이천이를 따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천이가 들어오자마자 제주씨가 따졌답니다. 아니 어렵게 데려간 우리 집순이를 뭐라 했길래 윤영이가 그렇게 나간 거냐고. 윤영이가 그 후로 전화도 안 받는다고. 오빠 무슨 실수했어? 이렇게 묻더랍니다. 근데 이천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천이는 클럽 안에서 귀신을 엄청 보고 있었어요. 손님들 틈에서 같이 신명나게 춤추는 귀신, 조명 위에서 스피커 위에서 춤추는 귀신들. 근데 이천이한테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클럽 안에서 항상 귀신이 세고 셌었대요. 근데 여자친구가 놀러와서 여자친구 테이블로 가고 있는데 웬 처음 보는 친구가 와 있는데 그 친구가 윤영이었어요. 윤영이 얼굴을 딱 쳐다보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은 볼까지 내려와 있고 입술은 아무것도 안 바른 것 같은데 입술이 보라색에 입술이 터 있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귀신이 목마를 타고 있었답니다. 키는 엄청 작고 삐쩍 말라서 윤영이 머리를 잡고 눈이 카멜레온처럼 양눈이 서로 다르게 막 움직이더래요. 그리고 머리를 먹을 듯이 입을 벌렸다가 입속에 안 들어가니까 혀로 막 핥더랍니다. 머리를. 그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더래요. 오. 그 귀신을 이천이가 딱 보는데 귀신의 나이도 가늠을 못하겠더랍니다. 그걸 딱 봐도 이천이가 볼 때는 악귀더래요. 완전히 삐쩍 말라서 낡은 반바지에 헐어서 구멍이 많이 뚫린 이제 메리아스. 그때 이제 제주씨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이천이 눈에는 윤영이한테 눈이 가 있던 게 아니라 윤영이한테 목마타 있던 그 귀신한테 눈이 가 있었던 거예요. 윤영이한테 인사를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그 악기를 째려보는데 그 악기가 윤영이 머리를 핥다가 입안에 넣으려고 입을 크게 벌렸다가 하면서 눈이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하고 제각각 막 움직이다가 이천이를 딱 째려보더랍니다. 그때 이천이가 윤영이가 불쾌한 거였어요. 클럽 홀이다 보니까 시끄러웠기도 해서 가까이서 보고 싶었답니다. 좋게 얘기해서는 굉장히 허스키한 목소리고 나쁘게 얘기하면 목에서 가래 긁는 소리로 목소리가 이천이가한테 말을 걸더래요. 넌 내가 보이나 보네? 그러더랍니다. 그 귀신이. 그리고 윤영이 쪽으로,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그 귀신 쪽으로 몸을 틀어서 이천이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누군데 거기에 앉아있냐고. 그랬더니 그 귀신이 이거 웃더래요. 그러면서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고 내가 왜 보이지? 희한한 놈일세? 어찌 보이지? 그리고 앉아서 계속 고개를 까딱까딱 흔들면서 쳐다보면서 되게 흥미로워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윤영이 머리카락을 잡고 킥 웃으면서 막 자꾸 흔들더래요. 그때 윤영이는 이천이한테 불쾌해서 간다고 간 거였고요. 가면서 윤영이 어깨 위에 앉아서 나가면서도 그 귀신은 이천이를 계속 쳐다보면서 웃더랍니다. 그 얘기를 해줬더니 제주씨가 깜짝 놀라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더래요. 뭐 제주씨는 알고 있으니까요. 이천이가 귀신 본다는 걸.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어릴 때 엄청 친했던 친구인데 오빠 예전에 일하다가 제주도 떠난 이후에 우연히 연락돼서 삼총사에서 사총사가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애가 다 귀찮아하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어지럽다 그러고 집에서 절대 나오지 않아서 집에 찾아가서 친구들이 밥 먹이고 억지로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클럽까지 왔던 거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병원도 데리고 가봤는데 뭐 기력이 많이 쇠한 것 같다고 영양제 한 방 맞으면 된다 해서 호두당 수액 같은 것도 맞고 나오고 병원에서는 그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해서 얘가 우울증 초기 단계인가 싶기도 하고 계속 데리고 다녔대요. 쇼핑도 하러 다니고 뭐 친구들끼리 영화도 보러 다니고 펜션 잡아서 1박으로 놀러도 가보고 그때마다 병든 닭처럼 졸기만 하고 머리 아프다고만 하고 대략 6개월 전부터 윤영이 웃는 걸 못 봤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천이가 윤영이라는 친구 다시 한번 보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이천이가 무당도 아니고 근데 다시 보자고 했던 이유는 그 귀신이 먼저 이천이한테 말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대화를 해보고 싶었대요. 이천이가. 제주씨한테 얘기를 했더니 윤영이가 그날 오빠를 X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일단 친구들이랑 상의해서 윤영이 설득해 보겠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제주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윤영이가 나가기 귀찮으니까 좀 집으로 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윤영이 집으로 이천이랑 제주씨 그리고 친구 2명에서 총 4명이 윤영이 집으로 간 거예요. 이천이가 윤영이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귀신 비린내가 진동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역시나 윤영이가 소파에 앉아있는데 그 어깨 위에 그때 봤던 그 귀신이 이천이를 보더니 되게 밝게 웃으면서 너 또 보네? 그러더래요. 그 이천이가 말을 했답니다. 무슨 사연으로 윤영이 어깨에 있는 거냐고. 그런데 그냥 웃기만 하더래요. 하고 웃기만 하더래요. 대답을 안 하더래요. 질문에. 그리고 그 집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귀신 비린내가 장난이 아니었대요. 이천이만 맡을 수 있는 냄새였던 거죠, 그건. 이천이가 생각했을 때 이 귀신이 이천이한테 먼저 말을 걸었었으니까 이번에도 먼저 말을 걸 거고 그러면 왜 윤영이 어깨에 올라가 있는지 물어보면 무슨 답을 듣겠지 싶어서 보자고 한 건데 지 할 말만 하고 이천이가 묻는 말엔 대답을 안 하고 웃기만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윤영이한테 말을 했대요. 윤영씨,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제발 제 말 한 번만 믿어봐 주세요. 라고 하고 얘기를 꺼냈대요. 그리고 윤영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있었던 얘기를 쭉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셔도 소용이 없었을 거라고 용환 무속인 찾아가 보시라고
늦을수록 안 좋으니까 최대한 빨리 찾아가 보시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윤영이가 그러더래요. 쌀데기 없는 소리 하시려면 빨리 가시라고. 볼일 다 보신 것 같으니까 이제 나가달라고, 피곤하다고. 그래서 등 떠밀려 또 나왔답니다. 그래서 제주씨하고 친구들하고는 이천이 말을 전부 인정을 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대요. 병원도 가봤는데 딱히 이상은 없다고 그러고, 대략 6개월 전부터 윤영이가 180도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부터 윤영이 친구들은 윤영이를 설득하기 시작을 했대요. 윤영아, 네가 언제부터 갑자기 변했다. 너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 하지 않았냐. 이촌이 오빠가 뭘 좀 보는 사람인데 네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귀신이 있다는 말이 왠지 네가 아프다는 거랑 맞고 쉽게도 맞는 것 같으니까 이초야 본전이지 않냐. 한번 무당집에 가보자. 계속 설득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윤영이가 그럼 이천이 오빠 다시 한번 보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천이랑 제주씨랑 커피숍에서 셋이 만났답니다. 윤영이가 묻더래요. 이천이한테 오빠 내 어깨에 있다는 귀신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리고 어떻게 생겼냐, 정말 확신한 거냐,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 이천이가 대답을 해줬답니다. 많이 상한 얼굴이고 특이한 얼굴이긴 한데 남자 맞고 사각 트렁크 팬티 같이 생긴 반바지에 옛날 낡은 흰색 메리아스를 입고 있다고, 키는 굉장히 많이 작고 엄청 왜소하다고 다 말을 해줬대요. 그때 윤영이가 한숨 푹 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천이 오빠 그럼 저 아는 무당 있으시냐고 물어서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 당시 제주도에 이천이가 아는 무당이 있었답니다. 거기 가보라고. 그랬더니 한 번도 자기는 그런데 안 가봐서 무서우니까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천이, 제주씨, 그리고 윤영이 이렇게 셋이서 전화해서 다음날 예약을 하고 무당집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천이가 제주씨 태우고 윤영이 집 앞으로 갔대요. 저 멀리 윤영이 집 앞에 윤영이가 나와 있는 걸 보고 운전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이천이 눈에 윤영이 어깨에 그 귀신이 없더랍니다. 그날 그렇게 차를 세웠는데 윤영이가 뒷자리를 타면서 하는 말이 나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웬일로 너무 개운하고 머리도 아프고 컨디션 너무 좋다고 그러더래요. 이천이가 그래도 이왕 나왔으니까 가보긴 하자고. 그렇게 셋이 무당집에 갔답니다. 무당집에 들어서면서 이천이가 인사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무당이 말을 하더래요. 이천이한테 얘기는 다 들었는데 어깨에 없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천이가 항상 있었는데 오늘 차에 태울 때 보니까 없더라. 그때 무당이 냄새는 진동하고 흔적은 있네. 여기를 어찌 알고 안 따라왔을까? 그러면서 윤영이한테 주소를 가르쳐달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따가 저녁 7시쯤에 윤영이 씨 집으로 갈 테니까 집에 있을 것 같다고 왠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윤영이랑 들어가다가 카페 들려서 커피 한잔 마시고 윤영이 집으로 셋이 다 간 거예요. 윤영이 집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애완견이 주인 맞아주듯 현관 입구에서 그 귀신이 기다리던 듯이 폴짝 뛰어서 윤영이 어깨로 올라가더래요. 이천이가 볼 때 정말 희한하더랍니다. 오늘 무당집을 가는지 알고 안 따라온 건가? 이 귀신은 대체 뭐지? 싶어서 윤영이한테 이 귀신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어깨로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윤영이가 이천이 말에 확신을 가지더래요. 그때는 방금 현관문 딱 들어서자마자 윤영이가 머리가 무겁고 아파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어깨 위로 올라간 귀신은 또 키키키 하면서 웃고 즐거워하고 눈은 카멜레온처럼 좌우 제각각 움직이면서 수시로 이천을 쳐다보면서 계속 웃더랍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깨 위에 있던 귀신이 흠칫 놀라더니 좌우를 두리번거리더니 닫혀있는 창문으로 쫙 빨려나가듯 사라지더랍니다. 이천이가 뭐지? 하는 순간에 노크 소리가 들렸대요. 무당이 도착을 한 거예요. 이천이가 그때 딱 알았대요. 아, 무당을 만나거나 오는 걸 귀신같이 알고 피하는구나. 무당이 현관을 들어오면서 아이고 냄새야 그러더랍니다. 방금까지 있었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천이가 맞다고, 아무래도 보살님이 오시는 걸 알고 피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무당이 하는 말이 다행히 겁 많은 잡귀야. 악귀 같았으면 내가 와도 피하지 않아? 그러더랍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서 왔을지가 궁금하네?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붙으면 답이 없어. 이 잡귀가 분명히 어딘가에 가 있을 것이 또 있다는 얘긴데 거길 무슨 수로 잡나?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윤영이를 보면서 무당이 묻더래요. 이 잡귀에 대해 아는 거 없냐고. 뭐든 깨름직한 게 있거나 생각나는 거 있으면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해보라고. 분명히 본인은 알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더래요. 윤영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랍니다. 윤영이가 대학을 휴학하고 직장생활을 한참 하다가 대학을 졸업해야겠다 싶어서 같은 대학교 다른 전공으로 편입을 했답니다. 거기서 군대 다녀오고 1, 2년 놀다가 편입한 한 살 많은 오빠가 있었대요. 어린 후배들한테 그렇게 잘했답니다. 특히 윤영이한테 그렇게 잘해줬대요. 항상 고민 상담하면 묵묵히 들어주고 배려심과 젠틀함이 정말 멋졌답니다. 근데 후배들이나 윤영이는 그 오빠를 절대 남자로는 안 봤대요. 그 오빠가 딱 생각이 난 건 처음에 이천이한테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키는 작고 엄청 삐쩍 말라서 반바지에 메리아스. 사실 그때 아 하고 알았답니다. 그러면서 안 믿었던 무속 귀신을 믿게 된 거고, 이천이가 얘기한 외모가 그 오빠의 외모였대요.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그 오빠랑 친하게 지내면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윤영이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남자친구랑 노느라고 이제 그 오빠하고 만나는 것도 잠깐 뜸해지고, 그런데도 어쩌다 연락하면 남자친구랑 잘 지내냐고,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남자친구가 속썩이면 얘기해, 오빠가 혼내줄게, 그러면서 너스레를 떨더랍니다. 그러다가 MT를 갔대요. MT 가서 후배들하고 그 오빠하고 다들 한 방에 모여서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대요. 근데 이제 윤영이하고 그 오빠는 술도 세기도 했지만 그렇게 취할 만큼 마시지는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넓은 한 방에서 여럿이 모여서 먹다가 후배들 몇 명이 꼬꾸라지고, 그러면서 그 방에서 지그재그로 누워서 다들 자기 시작했답니다. 윤영이도 그렇게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서 깼대요. 누군가가 자기 가슴을 더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잽싸게 그 손을 확 잡았대요. 그 손을 딱 잡았을 때 얼른 빼려고 힘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너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오빠더래요. 근데 자는 척을 하고 있더래요. 분명히 손을 잡는 순간에 손을 빼려고 힘을 준 것도 느꼈고, 그 잡은 손을 심하게 흔들면서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자는 척하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였답니다. 그래서 쌍욕을 하면서 일어나라고 소리 질렀더니 부시시 잠에서 깨는 척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냐고 능청스럽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손을 꽉 잡은 상태에서 오빠가 지금 내 가슴 만지지 않았냐고 막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좀 조용히 하라는 식으로 입에다 가져다 대면서 쉬쉬 알겠어 미안해 그러더랍니다. 날 밝으면 얘기하자고. 다른 자는 후배들 알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일단 손을 놔주고 윤영을 밖으로 나갔대요. 그런 일이 있고 2, 3일 지나서 그 오빠가 윤영이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잠깐 만나자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그래서 윤영이가 집 앞에서 만나자 했대요. 그 오빠한테 정이 떨어져서 다정하게 커피 마시는 것도 싫었답니다. 짧게 진심 어린 사과만 받고 끝내려고 집 앞에서 만났는데 그 오빠라는 사람이 욕을 섞어가면서 도리어 화를 내더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넌 알고 있지 않았냐고. 네가 다른 놈을 만나고 자기한테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고 도리어 따지더랍니다. 오빠가 나를 좋아했든 말든 나는 오빠한테 이성으로서는 관심도 없었고 그냥 이제까지 지냈던 그런 편한 사이가 자기 좋았다고. 그러니까 이성으로 볼 것 같으면 연락하지 말라고 윤영이가 얘기를 하는데 사과는커녕 두고 보자고, 절대 포기 안 할 거라고, 어찌되나 두고 보자고 그러면 시시거리면 가더래요. 윤영이는 황당했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해서 나왔는데 이제 자기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 그런 짓을 한 거고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윤영이 자신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걸 무시당한 것에 대해 화도 나고 하니까 가버리고, 그래서 윤영이는 너무 괘씸하고 그래서 학교에 친하게 지냈던 몇 명에게 그 오빠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게 삽시간에 소문이 학교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빠라는 사람은 쪽팔렸는지 학교를 안 나오기 시작을 했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집에만 틀어박혀서 그걸 이해 못해준 이제 윤영이를 원망만 하다가 원체 몸도 삐쩍 마르고 키도 작고 약한 데다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1년 가까이 누워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닌데 무슨 이유로 운명을 달리하게 됐대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윤영이는 자신이 너무 심했나 싶은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해서 장례식장에 갔답니다. 그렇게 절을 하고 미안했다고, 다음 생엔 좋은 사람 만나라고 윤영이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나왔답니다. 무당이 그때 말을 하더래요. 그때부터네. 그럼 그 남자가 어디 있는지부터 찾으라고 그러더래요. 그 윤영이는 사방팔방 그 오빠하고 친했던 남자 후배들까지 연락 다 돌려서 결국 납골당에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납골당 가서 그 봉인함 항아리 있잖아요. 그 봉인함 항아리에 부적을 붙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깔끔하게 끝나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윤영이가 그 오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얘기하고 봉인함 항아리에 부적을 붙여도 되겠냐고 물었는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어린 나이에 자식 잃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부적을 붙인다면 그래라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결사 반대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당은 부적 10개 정도를 써줬고 윤영이 집안 베개 및 침대 및 부엌, 화장실 등 붙여놓고 변색이 될 때쯤 되면 다시 받아서 붙이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뒤부터는 집안에서는 안 나타나더래요. 부적을 붙이고 나서부터는. 근데 현관문만 나가면 역시나 머리 아프고 어깨가 무겁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기고부터 집순이였던 윤영이는 더욱더 집순이가 되기 시작을 했대요. 밖에만 나가면 자꾸 머리가 깨질 때 아프고 하는 증상이 계속 생기니까. 그렇다고 지갑하고 속옷에 붙이는 부적도 안 받은 게 아니래요. 그런데도 밖에만 나가면 어김없이 머리 아픈 증상은 계속됐고, 그렇게 윤영이는 집 밖에 나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게 됐고, 이천이가 제주도를 떠날 때까지 그 일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천이가 제주씨한테 가끔 윤영씨에 대해 들었던 소식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무당집에 가서 부적을 새로 받아와서 기존에 붙여놨던 부적을 떼고 다시 붙이고 밖에는 거의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괴롭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이 얘기의 끝이 조금은 허무하지만 이 얘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근데 진짜 저는 DJ 캣님이 저희 채널에 와주신 게 너무너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연은 스토커 사연이었고 이제 두 번째 사연은 다른 사연이지만 첫 번째 사연을 들었을 때 얼마나 또 이게 두 번째
그 썰이 안 나오길 바래요. 그냥 여기서 끝이 나길 바래요. 그죠? 또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때는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죠. 네, 네, 이것도 무조건 제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증거를 네. 다 모아두시고 네네. 꼭 신고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첫 번째 그 네. 여자 있잖아요. 네네네. 결혼하고 아기가 있는 건 맞아요? 그건 모르죠. 누구 엄마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기의 얘기일 뿐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확인된 건 네네.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하,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예, 뭘 굳이 확인해요, 그거를. 그렇죠. 네. 오늘 DJ 캔님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이 중에 고양이, 시들무의 대표 고양이, 바로 DJ 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캔님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DJ 캔님께서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우, 제가 더 감사드려요. 제가 이 예. 돌비 공포 라디오 나간 이후에 예. 연락 안 되던 그 이상가족 같은 DJ들이 다 연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 그래, 오랜만이다. 그래, 잘 지냈고, 뭐 얘기거리 있니? 그러면 이제 없습니다. 그럼 왜 전화했니? 그냥 모르고 살지.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연락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좋은 거네. 뭐 연락 네네. 안 올 사람들도 오긴 하겠지만 오면 안 되는 사람들.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기다렸던 분들이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네.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다행입니다. 아무튼 또 돌비 공포 라디오 하나의 또 순기능이에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DJ 캔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예. 밤낚시입니다. 오, 좋아. 밤낚시 얘기고요. 너무 좋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일단은 그건 말씀을 안 드리고 갈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DJ 캣이에요. 자, 이번 키워드는 밤낚시인데요. 이거는 두 개 같은 하나의 얘기입니다. 이번 얘기는 저하고 25년지기 한 살 선배 얘기입니다. 이 형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뭐 낚시에 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형은 장어 낚시하고 민물 붕어 낚시만 해요. 뭐 바다 낚시, 베스 낚시 이런 건 아예 안 하고 무조건 장어 낚시하고 붕어 낚시만 합니다. 이 형한테 얘기를 듣기 전에 살목지에서도 낚시를 해봤냐 내가 물었더니 자기는 살목지에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두 번 다시 안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이 번뜩이면서 무슨 안 좋은 기억? 딱 물어봤더니 야 임마 낚시꾼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보다 안 좋은 기억이 어디 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에이씨 하고 말았죠. 그리고는 제가 원하는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때는 2015년 가을이었대요. 장소는 충남 예산의 작은 저수지였답니다. 근데 그 형이 얘기하기로는 예산의 살목지 근처에만 저수지가 5-6개 있답니다. 정확한 장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또 분명히 찾아가실 분들이 있을까봐. 그날도 어김없이 밤낚시를 하기 위해 조금 늦은 시간에 대전에서 출발해서 6시쯤 도착을 했고 해가 누여누여 저물어 갈 때쯤에 낚싯대를 하나둘 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물가에서 대략 5m까지는 물속에 땅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대낙은 힘들겠다 싶어서 원투 낚싯대, 그러니까 일낚시죠. 그거를 7개를 폈답니다. 대낙은 찌를 매달아서 5에서 7m 정도 앞으로 던져서 찌 움직임으로 고기를 낚는 거고, 원투 낚싯대는 떡밥을 골프공만하게 추에 매달고 그 떡밥에 낚싯바늘 5-6개를 숨겨서 멀리 던지는 그 낚시죠, 그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떡밥을 만들고 낚싯바늘에 매달아서 멀리 던졌답니다. 그럼 딱 던지자마자 풍덩 소리가 난답니다. 요 소리는 줄 풀리면서 날아가는 소리고 풍덩하는 소리는 이제 떡밥이 물에 빠지는 소리인 거죠. 그렇게 7개를 던져놓고 낚싯대 끝에 방울도 매달아 놓고 혹시 몰라서 대낙을 하나 펴서 찌를 매달고 5m 정도 앞에 던져놨답니다. 이 형은 사람들이 어디가 대물이 잘 나오더라 그러면 이런 말은 거의 안 들어요. 내비를 틀어놓고 다니다가 산속에 소류지라 그렇게 파랗게 물이 뜨는 곳이 있으면 가다가 꼭 들려서 고기 좀 있겠다 싶으면 기억해놨다가 혼자 조용히 찾아가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낚싯대를 펴놓으면 1-2시간은 떡밥 냄새가 저수지 안에 퍼지고 하는 시간이 있어서 입질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슬슬 배가 고파서 시간을 봤더니 7시 30분쯤 됐더랍니다. 그럼 입질 오기 전에 라면을 좀 먹어야겠다 싶어서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여서 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거의 다 먹어갈 때쯤에 수면을 보니까 시커먼 뭔가가 자기 쪽으로 다가오더랍니다, 물속에서. 그래서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봤는데 대충 봐도 이렇게 거무스름한 게 이모나 가물치 같더랍니다. 형체가 물고기 형체였대요. 앞쪽은 두툼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그래서 무슨 고기인가 싶어서 뜰채를 들고 발목까지 물속으로 들어갔답니다. 물고기 같은 형체가 안 도망가고 물가를 맴돌더래요.
그래서 발로 이리저리 몰고 하면서 이제 뜰채로 잡으려고 애를 썼답니다. 근데 어찌어찌해서 뜰채로 딱 들어가더래요, 그 고기가. 그래서 원래 뜰채는 들어 올렸는데 그냥 뜰채가 농구 골대같이 구멍 뚫린 것처럼 뜰채 입구로 들어가서 쓱 빠져나가더니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어이 뭐야, 송사리 떼인가? 생각을 했대요. 그도 그럴 것이 붕어낚시 다니는 사람들은 뜰채 구멍이 촘촘하지가 않아요. 꽤 구멍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11시가 넘어갈 때까지 입질이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은 걸러야겠다 생각하고 계속 낚시를 했대요. 그 형은 앞으로 올 곳이 못 된다 싶어도 와서 낚싯대들을 펴놓은 것이 아까워서라도 다음날까지 낚시를 한다 그러네요. 아무리 낚시를 좋아해도 입질 한번 안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때 시간을 보니까 11시 30분쯤 됐을 때 갑자기 어느 한 낚싯대가 심하게 방울이 울리더래요. 그래서 왔구나 싶어서 낚시를 챘답니다. 그래 릴을 막 감는데 힘이 장난이 아니더래요. 거의 낚싯대가 휘어서 원을 그릴 정도로 대물이더래요. 근데 낚시꾼들은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입질이나 아니면 힘겨루기를 하다 보면 이놈이 붕어인지 잉어인지 대충 안다 하대요. 그렇게 이제 힘겨루기를 10분 정도 하면서 힘겹게 릴을 감아 올렸는데 한 50cm 되는 잉어더랍니다. 그런데 이 형은 이제 붕어만 좋아하지 잉어는 안 좋아해요. 뭐 잡았으니까 그래도 고기 넣는 뜰망에 이제 넣어놓고 뜰망줄은 돌에 매달아서 물속에 던져놨답니다. 그때부터 입질이 겁나게 오더랍니다. 이쪽 낚싯대에서 딸랑, 저쪽 낚싯대에서 딸랑, 한 개는 채고 발로 밟고 다른 한 개도 채서 감고 막 30cm급 떡붕어가 올라오고 어떤 낚싯대에서 토종붕어가 막 20cm 가까이 되는 것도 올라오고 와, 이 자리 끝내주는 자리다 싶었답니다. 혼자만 알고 자주 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엄청 낚았대요. 떡붕어도 올라오고 토종붕어도 올라오고 씨알도 엄청 좋더랍니다. 그때부터는 잠도 안 오죠. 신났죠 뭐 낚시꾼이. 새벽 3시 정도까지 낚싯대가 돌아가면서 방울 울리더래요. 근데 새벽 3시쯤부터 방울이 울리는데 낚싯채에서 올려보면 빈바늘만 올라오고 또 옆 낚싯대에서 방울이 울려서 올리면 빈바늘만 올라오고 희한하더래요. 그전까지는 원샷 원킬을 올렸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고기를 놓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챘나? 그러면서 다음 낚싯대가 딸랑딸랑거리면 또 채고 그렇게 10대번을 빈바늘만 올렸답니다. 그때부터는 짜증이 나더래요. 그렇게 계속 허탕을 치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답니다. 원래 물고기가 잡히면 방울 소리가 이게 불규칙적으로 울리는데 아까 허탕 쳤을 때부터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지금 방울 울리는 걸 자세히 들어보니 굉장히 규칙적으로 방울이 울리더래요. 예를 들어 고기가 물리면 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울려야 되는데 아까 한참 잡았을 때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허탕 칠 때부터 방울 소리가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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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무당이 방울 흔드는 소리처럼 들더래요. 방울이 규칙적으로 울리니까 머릿속에서 장단을 맞추듯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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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머릿속에서 새는 패턴하고 실제로 울리는 패턴이 딱 맞더래요. 그러면서 멍해지더랍니다. 그리고 조금 소름이 돋더래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낚시꾼이 규칙적이든 불규칙적이든 방울이 울리면 낚아채 해야죠. 또 빈바늘만 올라오고 그렇게 낚시를 계속 하다가 지쳐서 방울이 울리든 말든 안 건졌답니다. 떡밥 먹고 도망가려면 도망가고 바늘에 걸려있는 놈은 몇 시간이 걸려있을 테니까 냅뒀답니다 그냥. 그리고 잡은 고기 좀 보려고 고기망을 들어 올렸더니 애들이 푸다닥푸다닥 하는데 얼마나 힘이 좋던지 대략 봐도 한 20여 마리는 돼 보이더래요. 이 정도면 어디냐 싶어서 계속 낚싯대를 보면서 기다리는데 계속 방울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이제 짜증나서 안 채고 그냥 방치해놓고 그러다 보니 서서히 날이 밝아오더랍니다. 이제 날이 밝네 싶을 때까지 계속 방울이 규칙적으로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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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를 채봤답니다. 역시나 빈바늘만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날도 새고 하니 한 번만 더 던지자 싶어서 떡밥을 매달고 탁 던지니까 촤 풍덩 하는 소리가 듣고 낚싯대를 고정해놓고 앉아 있었답니다. 그리고 날이 조금 더 밝아지니까 낚싯줄이 보이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낚싯대 끝에서 낚싯줄이 물 쪽으로 쫙쫙 뻗어나가 있어야 할 낚싯줄이 10m 정도 뒤에 있는 큰 오목나무인가? 여하튼 엄청 큰 나무, 잎사귀가 하나도 없는 나무가 서 있는데 낚싯대 7개가 전부 줄이 그쪽을 향해 있더랍니다. 전부 바늘이 그 나무에 걸려있던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분명히 촤 날아가서 풍덩하는 소리를 듣고 낚싯대를 고정했는데 전부 뒤에 큰 고목나무에 낚싯바늘이 다 걸려있으니까 이게 뭔가 싶더랍니다. 자기가 낚시를 1, 2년 다닌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실수로 던질 수도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개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7개 전부가 나무에 걸려있으니까 그리고 또 던질 때 딸려가는 소리에 풍덩 소리도 들었는데 이게 뭐지? 싶고 멍하더랍니다. 그래서 잡은 고기를 보려고 고기망을 들었더니 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오랫동안 물속에 침수되어 있던 그런 나뭇가지들이 잔뜩 들어있더래요. 혹시나 고기망에 구멍 났나 싶어서 이리저리 살펴도 구멍은 없고 근데 분명히 잔뜩 잡았고 또 중간에 들어서 확인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고기 한 마리가 없더래요. 일부러 구겨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뭇가지들만 잔뜩 들어가 있고 야 귀신이니 미신이니 믿지도 않는 사람이 뭐 이건 잘못됐다 홀렸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정리를 했대요. 이제 낚싯대에 접어서 가방에 넣고
고기만 나뭇가지들도 뺏어 버리고 물기 털어서 싸고 하다가 그러니까 물가에 큰 고기가 와서 잡으려고 들었던 뜰채망 있잖아요. 그걸 물기를 털려고 싸려고 하는데 뜰채망에 긴 머리카락이 잔뜩 들어가 있더랍니다. 거기서 또 한 번 소름이 돋았대요. 아까 그 큰 고기가 잉어나 가물치가 아니었고 사람 머리였나? 싶으면서 오싹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부인학교 낚시 가방들 챙겨서 도망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는 그 저수지는 두 번 다시 안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그 저수지만 안 갔지 계속 밤낚시를 다녔다네요. 충남에 있는 저수지, 충북에 있는 저수지, 발 닿는 곳은 어디든 다녔대요. 그러다가 2021년 1월에 친구랑 충남 공주에 있는 꽤나 큰 저수지에 밤낚시를 간 적이 있답니다. 친구랑 밤낚시 가기 전날 자기 혼자 가서 저수지 가운데쯤에서 얼음을 30cm 원형으로 뚫어놓고 낚시를 했는데 손맛을 꽤 많이 봤던 데라서 또 가고 싶은 마음에 친구한테 얘기해서 다음날 같이 또 간 거예요. 밤에 도착했답니다. 8시쯤에. 근데 달이 너무 밝아가지고 후레쉬 같은 건 아예 필요가 없었답니다. 이제 제 선배 형을 똘비라고 하고 똘비 형 친구를 까비라고 칭할게요. 8시쯤 도착해서 어제 낚시했던 그 자리로 갔더니 하루 밤새 뚫어놓았던 자리가 뾰족한 쇠로 내리쳐도 안 깨진 만큼 또 얼어있더랍니다. 그런데 똘비 형은 워낙 낚시에 미친 사람이다 보니까 한겨울에 얼음 뚫는 장비 같은 것도 가지고 다녔대요. 그걸로 막힌 얼음구멍을 뚫고 낚싯대를 펴기 시작했답니다. 까비야 넌 이 낚싯대 써라잉 하고 주고 목욕탕 안전뱅이 의자 2개 가지고 온 거 하나 까비에게 주고 그런데 얼음 위에서 하는 낚시는 장난 아니랍니다. 양말을 뭐 2-3켤레 신어도 시간 지나면 발이 애려온대요. 애려온대. 그래서 스티로폼을 까비에게 2장 주면서 의자에 한 장 깔고 발 밑에 한 장 깔으라고 주고 자기도 의자 한 장, 얼음이 발 놓는 곳에 한 장 깔고 둘이서 한 구멍에 낚싯대를 넣었대요.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거라 하더라고요. 조용한 곳에서 얼음 위에 낚시하고 있으면 짜장짱짱 하고 얼음이 금이 가는 소리가 산을 울린답니다. 그런데 그런 얼음이 진짜 튼튼한 얼음이래요. 절대 빠져 죽을 일은 없는. 이 얼음이 너무 꽝꽝 얼다 보니까 얼음이 팽창하면서 어긋나면서 금이 가는 소리랍니다. 그게 너무 얼어서 나는 소리래요. 이 같으면 짜장짱짱짱 하면서 발밑에 금이 쫙 가더래요. 뭐 그런 원리를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30cm 구멍에 찌가 2개가 들어가 있는데 똘비형 찌가 쫙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얼른 나같이 했답니다. 그랬더니 큼지막한 붕어가 올라오더랍니다. 야 그래도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한 마리면 수확 괜찮은데? 씨알도 좋고? 하고 있는데 까비가 똘비한테 야 똘비야 저기 사람 아니냐?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봤더니 웬 남자분 한 분이 멀리서 자기들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래요. 그 똘비가 야 우리처럼 밤낚시하러 온 사람이겠지 신경 꺼라 그랬대요. 그런데도 계속 자기들 쪽으로 오니까 눈은 그쪽을 보고 있었답니다. 거의 다 왔을 때쯤 오니까 웬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어르신이 그냥 한복도 아니고 개량 한복하고 비슷한 정말 좀 특이한 한복 같은 걸 입고 있었대요. 바지는 갈색 바지에 상의는 온통 하얀데 어깨부터 팔까지만 갈색이고 거기다가 요즘 보기 힘든 그 조선 나이키 아시죠? 흰색 고무신. 야 어르신 춥지도 않으신가 건강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할아버지가 말을 걸더랍니다. 어이 총각들 괴기는 좀 잡혀? 젊음이 좋긴 좋아. 이런 날씨에도 낚시를 하고. 그래서 똘병이 대답을 했대요. 방금 왔는데 한 마리 잡았네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좀 더 봐야죠. 하고 대답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춥지도 않아? 날씨가 워낙 추워야지. 괴기 많이 잡으면 나 저쪽 길로 조금 내려가면 내 집 있으니까 몇 마리 던져주고 가?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질로 자기 집 쪽으로 가리키더랍니다. 그래서 네 어르신 하고 대답을 했더니 그 어르신이 많이들 잡어 그러더니 오셨던 길 쪽으로 다시 가더랍니다. 그래 똘비가 까비한테 야 저 어르신 건강하시다 저렇게 입고 춥지도 않냐? 그랬더니 까비가 별로? 그러더래요. 그 똘비가 속으로 엥? 별로는 뭔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때 시간을 보니 대략 9시 30분쯤 됐더랍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고 시선이 찌로 딱 향하는 순간에 까비가 좋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오늘 낚시 온 게 좋아서 그런 건가? 혼잣말인가? 싶었대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또찌가 쭉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똘비 형이 한 마리 더 잡았답니다. 그러면서 까비한테 야 간간히 올라오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뭐 굳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바로 까비가 내가? 그러더래요. 그 똘비가 뭘 네가? 물어봤는데 까비가 그러더래요. 아까 자기가 라면 먹을까 했을 때 똘비 네가 쌩까다가 지금 네가 라면 먹자 하면 네가 끓여야지 왜 내가 끓여?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야? 했더니 네가 끓여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저 돌았나? 에휴 말 나온 김에 내가 끓이고 말지 해서 옆에다가 뻐놓기고 가지고 온 생수 붓고 물을 끓이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똘비가 까비한테 물어봤대요. 야 쫄깃하게 끓일까 좀 퍼지게 끓일까? 근데 까비가 그런 말 하더래요. 저 할아버지 외롭겠지 이런 산속에 사시면 그러더랍니다. 지금 이게 무슨 아무 말 대잔치도 아니고 동문서답하는 것도 아니고 똘비가 점점 기분이 이상해지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조심히 물어봤답니다. 까비야 안 춥냐? 그랬더니 에휴 그러더니 낚싯대를 들어 올리더래요. 근데 떡밥을 바꿔서 다시 넣더랍니다. 안 춥냐고 좀 크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갈았잖아 그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애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서 야야 라면이나 먹자 그랬더니 왜? 그러면서 젓가락을 들더래요.
똘비 형은 지금 이 상황이 뭔 상황인가 싶었대요. 그렇게 둘이 조용하게 라면을 먹었답니다. 라면 먹다가 까비 낚싯대가 입질 와서 한 마리 더 올리고, 그러면서 똘비 형은 계속 찌하고 까비 얼굴하고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다가 까비가 추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추우면 발 사이에 버너 잠깐 틀어놔. 그럼 한참 따뜻해라고 버너를 밀어줬대요. 그때 까비가 그러려면 뭐하러 왔냐?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느낌이 쎄하더랍니다. 아니 30대 구멍 하나에 서로 낚싯대를 넣고 마주보고 있으니 거리도 거의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건지 뭐에 홀린 건지 참 이상하더래요. 그때 까비찌가 쭉 올라오면서 까딱 흔들리더랍니다. 그래 똘비 형이 까비한테 야 니 거 입질 온다 얘기를 했더니 까비가 똘비한테 그러더래요. 야 그럼 쭈쭈 덮겠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까비는 자기 찌가 움직이는데도 멍하니 보고 있더랍니다.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 까비가 똘비 형한테 너 오늘 나한테 왜 그래? 왜 그렇게 잔소리를 내대? 그러면서 짜증을 내더래요. 내가 언제? 그랬더니 물 저기 있잖아 갖다 줘? 그러더니 가져다 주면서 짜증도 내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때 똘비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래요. 낚시를 이거 계속 해야 하나? 그만 철수해야 하나? 그때 까비찌가 심하게 움직이더래요. 그땐 또 까비가 그걸 낚아채더랍니다. 그렇게 들어 올렸는데 하얀색 고무신 뒤쪽이 걸려서 올라왔대요. 그래서 똘비 형이 야 그거 고무신 아니냐? 물었는데 까비는 아싸 대어다 그러면서 아이스박스에 넣으려 가더래요. 야 그걸 왜 넣어? 그랬더니 야 여기 진짜 자리 대물자리다 그러더래요. 뺏어서 던졌답니다. 이 X가 장난하는 거구나 싶었대요. 근데 까비는 진심인 것 같더랍니다. 쫓아가서 다시 고무신을 들고 오더니 네가 잡은 건 아이스박스에 넣고 내가 잡은 건 버리냐? 그러면서 아이스박스에 다시 넣더래요. 아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어서 어째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똘비 형 찌가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낚아채서 들어 올렸더니 옷가지가 걸려서 올라오는데 아까 그 어르신이 입고 있던 그 몸쪽은 하얀색 팔은 갈색 아시죠? 그 상의가 올라오더래요. 거기서 똘비 형 기겁을 했대요. 근데 그때 까비 형도 그 옷은 보였나 보래요. 같이 기겁을 하더래요. 그래서 야 빨리 챙기자 오늘은 그만하고 가자 하니까 까비 형이 아이씨 지금 가자 하고 짜증을 내더래요. 똘비 형 머릿속에 공포심이 몰려오더랍니다. 더 이상 있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낚싯대에 가방에 안 넣고 손에 쥐어지는 대로 막 집어들고 차 트렁크에 넣고 차 시동을 걸었대요.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면서 아까 그 어르신이 여기 어디쯤 사신다고 안 했나? 그랬더니 까비가 그럴걸 하더래요. 와 처음으로 자기 물음에 제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쌍라이트를 켜고 창문을 열고 천천히 가면서 집을 찾아봤는데 내려가는 산길 바로 옆에 폐가가 하나 나오더랍니다. 누가 봐도 30년은 좋게 아무도 안 살았을 것 같은 이제 반은 허물어져 가는 그런 집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차를 세우고 잡은 고기를 그 집에 다 던져줬대요. 그리고 조용히 목례를 하고 내려오면서 까비랑 얘기를 하는데 어디부터 동문서답을 한 건지 얘기를 해보는데 까비 입장에서는 똘비가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한 게 맞대요. 배 안 고프냐? 별로 대답을 했고 많이 춥지? 똘비 물음에 그럼 춥지 덥겠냐? 라고 말을 하고 라면 끓일 때도 똘비가 물었잖아요. 쫄깃하게 끓여? 좀 퍼지게 끓여? 물었을 때 까비는 똘비가 저 할아버지 이런 거에 살면 외롭지 않을까? 라고 물어본 걸로 까비는 똑똑히 들었대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 외롭겠지 라고 답을 한 거고 똘비가 까비한테 너 왜 아까 고무신 아이스박스에 넣으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뭔 소리냐고 붕어였잖아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까비가 똘비한테 아까 그 할아버지 집 갔던 곳에 고기 다 던져줄 때 고무신 있었어? 라고 까비가 대묻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결국엔 까비가 고무신을 아이스박스에 넣는 걸 확인은 했는데 그 할아버지 집에 고기를 던져줄 때 분명히 고무신 없었답니다. 둘이서 또 아까 있었던 얘기들을 하다 보니 또 싸우겠더래요. 서로 진짜 답답해서 미치고 팔짝 뛰겠더랍니다. 똘비 형은 분명히 아까 정신 차리자 하면서 정신을 부여잡고 그래서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까비라는 분도 똘비가 뭔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조심히 오늘 낚시 접자라고 얘기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둘이 한참을 얘기하다가 내린 결론은 둘 다 잠시 그 할아버지에게 홀렸던 걸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그 산에 내려왔고 두 번 다시는 그 저수지를 안 갔다 합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낚시 이야기 너무 좋아요. 네. 그 다음은요? 자, 이번 사연은 2004년에 청주에서 있었던 사연입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고요. 청주에 있었던 사연이지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는 청주 사람은 없습니다. 예, 청주엔 터미널 근처에 있는 큰 대형 클럽이었어요. 이곳의 DJ는 총 5명이었고요. 그 5명 중에 20대 초반의 막내 DJ가 있는데 DJ 가명을 그냥 씁니다. 지민이라고 하겠습니다. DJ 종류에는 라이브, 액션, 스탠다드, 믹싱 이렇게 나뉘는데 이 지민이는 믹싱 DJ였어요. 믹싱 DJ는 멘트도 없고 액션도 없고 그냥 음악만 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믹싱 DJ들 오디션은 100% 리얼 그대로만 뽑습니다. 무대 올라가서 음악 틀어보고 이딴 거 없어요. 그냥 오디션 보러 왔다가 아니라 면접 보러 왔다가 맞아요. 믹싱 DJ들은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키가 180은 다 넘어요. 그리고 수트발이 장난이 아니에요. 믹싱 DJ들은 지민이랑 저랑 이제 오픈하는 클럽에 같이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지민이가 예의도 바르고 말도 이쁘게 하고 눈치도 엄청 빨라서 형들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물 드릴까요? 그러면서 물 따라주고 그냥 안 이뻐할래 안 이뻐할 수가 없는 애였어요. 그때 숙소가 40평대 사장님이 사놓은 아파트였거든요. 방 3칸에 거실 넓고 거기서 옹기종기 다 모여 살았어요. 형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라면 끓여와. 형들 속옷하고 양말도 각 방에 벗어놓은 거 다 찾아다 빨아놔. 얘를 지민이를 흠잡을 곳이라고는 손톱에 때만큼도 없었어요. 농담도 잘 받아주고 그렇게 다들 막내 지민이를 이뻐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DJ들 전체 회식을 하면서 지민이가 술을 몇 잔 마셨어요. 이제 한 잔, 2잔 마시다가 어느 정도 마시고는 잔을 딱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DJ 한 명이 물어봅니다. 왜? 그만 마시려고? 그랬더니 지민이 하는 얘기가 형님들께 혹여라도 술 먹고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회식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지민이가 술도 깰 겸 자기는 잠깐 편의점도 들렸다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들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물어서 제가 나 담배 하나만 사다 줘라 하고 돈을 줬습니다. 네 형님 하고는 혼자 가고 나머지는 각자 차에 타서 숙소로 향했죠. 클럽하고 숙소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자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차가 없는 애들은 얻어 타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 먼저 들어오고 그런데 지민이가 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뭐 천천히 걸어와도 30분이면 걸어오는 거리인데 1시간 30분이 넘어가도록 안 들어오길래 뭐 술 좀 깨려고 천천히 돌아다니나 보다. 여자친구랑 통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하고 다들 별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다 잠을 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들 술 한잔 했겠다. 다들 자고 저도 바로 잤습니다. 그러다가 점심때쯤 일어나서 방 입구를 봤더니 담배 한 갑하고 잔돈이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아, 지민이가 놓고 갔네 하고 나갔죠. 지민이 포함 3명 정도는 자고 있었고 저랑 친구였던 한 명은 일어나 있었어요. 그 제가 잘 잤어? 물어봐서 응 너도? 그러더라고요. 잘 잤어 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민이 저는 아침에 들어왔어 그러더라고요. 어찌 알았어? 그 시간까지 안 잤냐 너? 물어봤더니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깼는데 그때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아 숨겨놓은 여자 만나고 왔나 보지. 그러고 둘 다 웃고 말았습니다. 그날 다들 일어나서 숙소에서 짜장면하고 만두를 시켜 먹고 빈둥빈둥 거리다가 먼저 출근할 애들 출근하고 나랑 친구 DJ랑 선배형 한 명이랑 출근하려고 아파트 주차장에 갔는데 제 차량을 멀리서 보는 순간 제 차량이 괴물인 줄 알았어요. 뭐야? 하고 제가 얘기하자마자 자기 차량들로 가던 친구랑 선배형이 왜? 하면서 제 차를 보고 뛰어오더라고요. 다들 뭐야? 그러면 제 차를 뛰어왔었죠. 그때 제 차가 BMW Z3였었어요. 그 당시에. 차지붕이 오픈이었죠. 근데 차지붕에 공사장에서나 고속도로 공사할 때 쓰는 그 꽃갈콘 있죠? 네. 그게 운전석 지붕 위에 하나, 조수석 지붕 위에 하나, 무슨 뿔처럼 올려져 있고, 본넷 맨 앞쪽에는 보르꼬라가 죠. 구멍 3개 뚫려있는 큰 벽돌. 그게 2개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꽃갈콘은 그렇다 치고 큰 벽돌을 드러내니까 본넷에 오만 기스가 다 나있더라고요. 그냥 살짝 올려놓은 게 아니라 올려놓고 끌었나 봐요. 그때 당시 제 차에 블랙박스가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걸 다 치우고 차량 본넷을 보니까 제 입에서는 개발이 자동으로 나오죠. 완전히 본넷이 막 벽돌을 다 긁어놨는데 선배형이 설마 내 차는 괜찮겠지? 라고 가봤는데 역시나 그 차도 똑같이 되어 있었어요. 지붕 양쪽에 꽃갈콘, 본넷에 구멍 3개 뚫린 벽돌 2장. 주위 차들 다 둘러봐도 그렇게 된 차량은 제 차하고 그 형 차하고 2대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날은 출근을 합니다. 출근 시간이 됐으니까. 클럽 도착해서 와 우리 차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먼저 출근했던 DJ 얘기를 하고 이제 이쯤 되면 귀족님들 의심 가는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지민이. 그래서 지민이 있는데 어떤 새끼가 형 차하고 내 차에 이렇게 해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민이가 아침에 형님 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도 지민이가 살짝 의심이 갔지만 지민이를 의심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설사 누군가가 지민이가 하는 걸 봤다고 해도 에이 설마 지민이가 그랬을 리가 없어 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지민이 평소 행동으로 봐서는. 그래서 일단 제 차와 선배형 차는 제 친구가 다니는 대전 공업사에 차를 맡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새 차로 다시 도착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일 끝나면 출출하다 보니까 모여서 밥 먹는 회식 안에 회식을 많이 했거든요. 또 그날도 지민이는 술을 조금만 먹고 안 마시더라고요. 그렇게 들어오는데 역시나 지민이가 바람 좀 쐬고 들어간다고 형들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선배형이 나 치약 하나만 사다 달라고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민이가 그 정도는 자기가 그냥 사다 드린다고 괜찮다고 하는 거 꾸역꾸역 돈을 손에 쥐어 쓰더라고요. 다들 숙소에 들어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하기도 하면서 에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 혹시나?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오전 10시쯤에 눈이 떠졌어요. 잽싸게 제 차량으로 가봤죠. 다행히 그날 제 차량과 선배형 차량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낮에 각자들 방에 들어가서 거실에서 놀다가 출근 시간 돼서 먼저 출근할 사람들 출근하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출근하고 일 끝나고 다시 숙소로 왔는데 후배 하나가 그러니까 지민이 바로 윗동생이에요. 그 후배 하나가 형님들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각자 방에 나오면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많은 의상들 중에 개인 의상 속주머니에 10,000원짜리로 30만 원을 넣어놨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도둑이 들었다는 거야? 에이, 설마 네가 착각한 거겠지. 잘 찾아봐. 그러면서 같이 찾아줍니다. 근데 어디에도 없어요. 야, 네가 착각한 거 아니야? 네가 쓴 거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동생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틀 전에 분명히 넣어놨다. 그럼 돈 도대체 언제 없어진 거냐? 하고 저희들끼리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DJ들은 지가 잘못 넣고 못 찾거나 쓰고 헷갈려 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2, 3일이 지났나? 일 끝나고 숙소 근처에서 전부 닭볶음탕을 먹고 술 먹는 애들은 술 한 잔씩 하고 지민이도 몇 잔 마시고 그렇게 숙소로 돌아가는데 지민이가 그날은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오늘은 바람쐬러 안 가냐? 했더니 왜요 형님?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말씀만 하세요. 다녀올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필요한 거 없어. 아니, 너 술 먹으면 항상 바람 쐬고 오잖아. 그래서 물어본 거야. 했더니 오늘 얼마 안 마셔서 괜찮아요. 그래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잤죠. 그리고 또 일어나서 TV도 보고 뒹굴뒹굴 하다가 출근한 사람들 먼저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출근하던 동생이 급하게 숙소로 뛰어오더니 형 하고 빨리 내려가 버려요. 왜? 물었더니 차에 또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내려가 봤더니 이번에 선배 차는 괜찮은데 제 차만 꼬칼콘 2개, 구멍 3개 뚫린 벽돌 2개, 또 본넷은 다 긁혀있고 그때 기분이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친구 공업사로 수리보내서 5일 정도 있다가 다시 받고 그래서 또 숙소 근처에 회식을 하는 날 그날은 제가 너무 불안해서 제 친구만 태우고 오던 길이라 숙소에서 대략 300m 떨어진 좀 깊숙한 골목에 세워두고 걸어왔어요. 그 먼 거리를. 그리고 어느 때와 똑같은 회식 아닌 회식을 하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지민이가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 친구 DJ가 여친이 타 지역에서 왔다고 옷 갈아입고 숙소를 나갑니다. 그때. 그리고 다들 잠을 잤는데 아침 10시쯤 여친 왔다고 나갔던 친구가 급하게 저를 깨우더라고요. 야야 캐다 빨리 일어나봐. 왜? 하고 일어났죠. 니 차 빨리 가봐. 니 차. 내 차는 왜? 어제 멀리 대놨잖아. 너랑 같이 왔잖아. 했더니 차에 가보래요. 어제랑 똑같이 돼 있대요. 그래서 옷 입고 나가서 300m 좀 걸어갔죠. 그날도 어김없이 꼬칼콘 2개, 구멍 3개 뚫린 벽돌이 또 있더라고.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가 아침 9시 반쯤에 들어오는데 지민이가 보르코 벽돌 2장을 한 손에 하나씩 들고 내 차로 가는 걸 봤다면서 숨어서 따라가 봤더니 니 차에 그 짓을 하는 거 똑똑히 두 눈으로 봤대요. 그래 너 술 먹은 거 아니지? 그랬더니 자기는 술도 안 먹었고 직접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비밀로 해라. 선배형하고 상의를 하자라고 하고 숙소로 돌아갔어요. 숙소로 가면서 정말 저는 신기한 게 그 짓거리 한 것도 괘씸하긴 한데 도대체 그 보르코 벽돌들은 어디서 구해온 건지 그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무겁게도 겁나 무겁거든요. 그게. 그렇게 방에 와서 지민은 자고 있었고 선배형 방을 열어봤더니 어디 간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배형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데 정말 달려가서 지민이 머리를 걷어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때는. 결국에 출근 시간 다 돼서 선배형은 개인적인 일을 보고 들어왔고 지민이랑 지민이 바로 윗동생이 먼저 출근하고 선배형방으로 친구랑 갔어요. 말을 하려고 지민이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걸 봤다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선배형이 옷이라고 해서 전부 방바닥에 던져놨더라고요. 뭐 하세요? 물어봤더니 현금 100만 원이 없어졌대요. 100만 원이. 아무리 찾아도 없대요. 친구랑 저랑 그때부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언제 없어진 거예요? 물었더니 어제 일 끝나고 와서 넣어놓은 건데 돈 찾던 선배형한테 앉아보시라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제 친구가 본 지민이의 행동을 선배형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형도 기가 막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혹시나 저번 동생 돈 없어진 거하고 지금 내 돈도 지민이가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해서 세 사람이 애들 출근했으니까 지민이 짐을 전부 뒤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데 선배형이 아까 제가 뒤져봤던 캐리어를 열더라고요. 지민이 캐리어를. 그래서 형 거기 제가 봤어요 라고 해서 선배형이 그래? 하고 열었다가 닫는 순간에 하더니 다시 열더라고요. 캐리어 겉과 속천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걸 감지한 거예요. 제가 열어봤을 땐 그냥 옷 한두 벌 있었던 게 전부라서 옷만 뒤져보고 말았거든요. 이 형이 캐리어를 이제 바닥에 놓여놓고 뚜껑을 들어 올리다가 내려놓는 순간에 그 뚜껑 속천 안에서 뭔가가 쏠리는 소리가 드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맨 가장자리에 칼로 예리하게 한 15cm 정도가 찢어져 있었더라고요. 그 안에 손을 넣어보니까 만원권 100만원하고 웬 작은 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요 100만원이 선배형 100만원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머리를 쓴 게 만원짜리 100장을 똑같은 방향으로 100장을 다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100장이 전부 한쪽 방향이 세종대왕이 나오도록. 그리고 다시 넣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근 시간이 다 돼서 노트랑 돈이랑 그냥 같이 넣어놓고 그날 일이 끝나고 밥이 뭐고 전부 할 말 있다고 숙소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때 지민이가 해맑게 형님 커피라도 탈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을 보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니야 와서 그냥 앉아봐. 그래서 선배형 앞에 저 포함 전 DJ들이 선배형이 짰던 대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10,000원짜리로 100만 원이 없어졌어. 그런데 나는 특이한 성격이라 돈을 세면서 다 같은 면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센터를 깔 거야. 다들 기분 나빠하지만 협조 좀 해줘라. 그리고는 일부러 제 방부터 수색을 하는 척을 합니다. 짜놓은 판이었죠 이게. 그렇게 제 방을 수색을 하고 제 친구 방을 수색하고 거실에 애들 짐을 수색하는데 지민이 짐부터 보자고 하고 한참 못 찾는 척 하다가 선배형이 캐리어를 열어서 돈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지민아 이게 어찌 된 거냐? 그랬더니 지민이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잘못했다고. 자기가 술만 먹으면 도벽이 있다고. 그래서 술을 별로 안 먹는 거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자기도 고쳐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술이 조금만 들어가도 자기도 모르게 그 짓을 하고 있다고.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때 제 친구가 지민이 귓방망이를 때립니다. 그래서 저랑 선배는 말렸죠. 그러지 말라고 일단. 이제까지 지민이 행동으로 봐서는 측은하고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선배 형이 속이 상한가 자기 방으로 한숨을 팍 쉬면서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형들이 너한테 뭐 서운하게 한 거 있냐고 물었더니 형들은 저한테 너무 감사하게 잘해주셨죠. 제가 죽일 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이러고 빌더라고요 울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차도 네가 그런 거냐 물었더니 술 조금이라도 먹으면 어느 순간 필름이 끊기면서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그것도 자기가 한 일이라고 순순히 자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친구가 귓방망이 한 대 더 때렸어요. 그래서 또 말렸죠. 일단 때리지는 말라고. 차 사건부터 돈 사건까지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지민이가. 그때 선배형 방문이 열리면서 저랑 제 친구한테 잠깐만 들어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제가 지민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앉아서 반성하고 있었나. 그리고 선배형 방에 들어가서 왜요 형 하고 물었더니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희들한테 내민 건 지민이가 훔친 돈하고 같이 있었던 작은 노트였습니다. 그건 일기장이었었어요. 매일 쓰진 않았는데 이벤트가 있는 날만 썼더라고요. 땡땡이 개자식, 내가 지 속옷이나 빨려고 DJ 한 줄 아나? 아 나 어이없는 새끼. 땡땡이 저 개자식을 어떻게 엿먹일까? 그냥 죽여버릴까? 그리고 똘똘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지가 처먹을 라면을 나한테 끓이게 만들어? 개자식도 다 불지를 죽일까? 술 진땅 처먹게 하고 다 자빠져 살 때 휘발유 불지를까? 개 나한테 심부름을 왜 시켜? 담배 심부름 왜 시키는데? 내가 지 따까린 줄 아나? 그 얼마 전에 편의점 들르다가 바람 쐬고 들어온다고 해서 뭐 시키실 일 있으시면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돈 주고 다 담배 한 가 부탁했던 거 있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리고 선배형에 대해 써있는 내용은 땡생이 지가 뭐대 나한테 지 어깨를 주무르라고 그래. 내가 무슨 지 안마사야 뭐야. 그리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아? 그래서 안마 시킨 적 있냐고 선배형한테 물었더니 가게에서 어깨가 뻐근해갖고 자기 왼팔로 오른쪽 어깨에 올리고 오른쪽 팔을 빙빙 돌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민이가 형님 어깨 안 좋으세요? 묻더래요. 그래서 오늘 이상하게 좀 어깨가 뻐근하네. 그랬더니 형님 잠깐 앉아보세요. 제가 좀 주물러 드릴게요. 그러더래요. 아니야 괜찮아. 그랬더니 아 형님 저 안마 잘해요. 잠깐 앉아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 앉히더래요. 그래서 괜찮은데? 앉았는데 막 주무르면서 형님 시원하시죠? 그래서 와 시원하긴 하다. 그러했던 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얘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쓰레기통이냐? 이 개야. 네가 필요 없는 음악을 왜 나한테 버려? 네가 안 쓰면 나도 안 써. 걔 후대새끼야. 어디 먹 같은 음악을 나한테 버리고 짓이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넌 뭔 얘기냐 그랬더니 제 친구가 어느 날 숙소에서 컴퓨터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지민이가 노크를 하면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형님 이 노래 뭐예요? 좋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나 이 노래 필요 없는데 너 쓸래? 물어봤답니다. 아이고 형님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그럼 줄 테니까 너 써라. 그 자리에 CD로 구워졌답니다. 그랬더니 거듭 감사하다고 형님 제가 음료 쏠게요 이러더니 신이 나서 나가더래요.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로 시켰던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 마냥 해놓고 그걸 일장에 가만 안 두겠다고 따박따박 쏘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제 친구가 저 개라고 문 열고 바로 뛰어나서 선병이랑 저랑 말릴 겨를도 없이 친구가 날라차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지민이한테.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비는 거예요. 달달달달 또 떨면서. 선배형이 일기장을 지민이 앞에 툭 던지면서 물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냐? 그러니까 엉엉 울던 지민이가요. 그리고 웃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씨 다 뽀록났네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뭐 그럼 개패드패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을 때리다가 잠깐 멈췄는데 지민이가 하는 말이 너 힘이 이것밖에 안 돼? 이래서 내가 죽겠어? 그러면서 웃어요. 계속. 그때 있었던 DJ들은 아 저 사이코패스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커야 뭐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장 짐 싸 나가라고. 가게 측에는 우리가 알아서 얘기하고 니한테 다 알아서 구할 테니까 꺼지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맘에 드는 새끼 놈도 없네 씨. 그러면서 짐을 싸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서로들 전부 아는 DJ들한테 안테나를 돌려서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긴 지민이라는 놈이 니네 클럽에 오면 절대 일시키지 말라고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지민이를 어디에서도 볼 수도 소식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와 근데 좀 진짜 특이하다. 그러니까요. 뭐요? 이거는 뭐에 어떤 거에 목적이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뭐 제 방에 혹시나 양말을 벗어놓은 게 있으면 내가 내일 빨아야지라고 하면은 그게 없어져요. 그럼 빨아가지고 말려놓고 빨래도 건조대에 말려놓고 걔가 시키지도 않은 그런 일을 했는데 일기장에는 나갈 때 빨래를 시켜 이 개들 이걸로 돼 있던 거예요 다.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해놓고선 예. 걔가 그때 당시 22살이었거든요. 22살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게 그런 어떤 양면성? 그리고 제가 소름이 정말 꼬리뼈부터 돋았던 거는 울다가 갑자기 웃음으로 바뀔 때. 예, 그때 저는 소름이 너무 돋았어요. 어떻게 어린 나이에 애가 저럴 수가 있지? 어떤 환경에 자라면 저럴 수가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일을 겪었어야 저렇게 할까? 네네네. 와, 좀 충격적이긴 하네. 오늘 밤낚시 이야기와 또 사람이 정말 또 소름 끼칠 수 있는 포인트의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두 개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DJ 캣님께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의 이야기를 아직 풀어주실 게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건강관리하시고 목소리가 너무나 생명이신 분이에요. 그러게요.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니까 감사드리네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목소리도 너무나 좋고 그러니까 언제든 좋은 컨디션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캣님.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캣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두 가지예요. 근데 항상 이게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셔서도 너무나 좋기도 해요. 장르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데 DJ 캣님께서 이미 참여하신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 그 이야기들 또한 너무나 레전드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